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1일부터는 지금보다 완화된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데 새 확진자는 사흘 연속 600명대고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7, 8월을 확산세의 고비로 보고 있는데 이 고비를 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 한 명이 확진됐습니다. 다른 원어민 강사와의 모임을 통해 감염은 경기도부천과 고향의 영어학원으로 확산됐고 확진자는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유치부하고 초등부가 있는 영어 학원에 있어서 이제 강사 그다음에 원생에게 추가 전파가 일어난 이런 상황이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4명,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학원과 학교 등에서 감염이 잇따르면서 10대 이하가 126명으로 20%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연령별 확진자 비율을 살펴보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60세 이상은 확진자 비율이 26%에서 12%로 뚝 떨어진 반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5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은 74%에서 88%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도 위험 요인인데 7, 8월이 국내 확산의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로 방역이 완화되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2차 접종은 8월 중순 이후에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를 예방하려면 백신을 2차까지 맞아야 하는데 2차 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의 8.8%에 불과합니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미접종 상태에 남아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돼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더구나 국산 항체 치료제도 델타 변이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효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내 유행 변이주는 중환응이 유지되지만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환응은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델타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대기업들이 7월 말부터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백신과 주사기를 공급하면 회사 내 병원에서 접종한다는 건데요.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의 연령대별 접종 일정에 맞춰서 다른 국민들 접종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27일부터 자사와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자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수원과 구미 사업장 등 부속 의원이 있는 사업장 7곳에 근무하는 만 18세에서 59세 직원들로 4주 간격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정부 쪽에서 일단 얘기가 된 거니까 저희도 사내 공지를 한 거죠. 정부에서 다 받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중 부속 의원이 있는 사업장에 백신과 주사기를 공급해 자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업장 접종 방침을 밝혔고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등 다른 기업들도 자체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먼저 백신을 맞는 건 특혜로 비칠 소지가 있고 사업장 접종을 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다른 국민들이 맞아야 할 백신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어떤 접근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대규모 접종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3분기부터 대량 공급이 예정된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 가운데 50만 명분 미만의 물량을 대기업들에 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50대 이하 국민들에 대한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에서 자체 접종을 하더라도 7월 말에는 50대 후반, 8월에는 50대 초반과 49세 이하 직원들 순서로 진행해 다른 국민들의 접종 일정과 최대한 시기를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 패키지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3가지 방식을 섞어서 전 국민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급 대상을 어떻게 나눌지인데 여기에서 또 정부와 여당의 뜻이 엇갈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2차 추경안에 포함될 3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업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거론되는 소상공인 손실 지원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10% 정도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캐시백, 그리고 국민 위로 차원의 재난지원금입니다. 전 국민이 최소 한 가지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 3종 패키지라고 명명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놓고는 여전히 당정 간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주당은 100% 전국민 보편 지급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나 90%에서 조율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민 위로가 필요하다는 여당과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충돌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재난을 함께 극복한 국민이기만 하면 위로금조로 이걸 다 줘서 경기 부양시키자고 하는 건데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지 관료가 아니에요. 재정 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을 봤을 때 소득과 자산이 높은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2차 추경이 돈줄을 재려는 한국은행 계획과 배치된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통화정책은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 재정정책은 돈 풀어갖고 경기 진작하겠다 이렇게 악셀레이터 받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 밖에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놓고도 정부는 30만 원, 여당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을 조율한 뒤 다음 달 초까지는 2차 추경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민주당이 진통 끝에 원래 계획대로 9월 10일까지 대선 후보를 뽑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 1위 이재명 지사 측은 반겼고 연기를 주장하던 후보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민주당 경선 일정 논란은 결국 원칙론으로 정리됐습니다. 당원에 따라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 결정에 앞서 당 원로인 상임고문, 또 원외위원장들까지 접촉했다며 대부분이 연기론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분이 이 당헌 당규를 통과시킨 이해찬 전 대표님이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미리 특별 당규를 만든 것이다.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진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회의 도중 고성이 오갔고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최고위원들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좀 들어갈게요. 예.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만장일치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연기를 주장하던 대선 주자들은 여전히 집단 면역 이후 경선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도부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결정 직후 독단적 결정이다, 지도부가 책임지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평가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조심스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후보 등록 절차에 착수해 7월 예비 경선과 8월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9월 10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본 경선은 9월 5일이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10일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이를 대비한 후보들의 치열한 전략 싸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서 12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졌고 9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 생존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붕괴 당시 상황을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내부에선 시멘트 가루가 쏟아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1시 30분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휴양도시 서프사이드에서 12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I hear like a big boom. I just grabbed my robe and I was like in a towel and I just ran out. 아파트 두 동이 사라지는데 단 1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One of these huge buildings gone. Oh my gosh. This is the most insane thing I've ever seen in my life.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40여 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는데 콘크리트와 철근이 엉켜있는 잔해 속에서 구조된 이 소년은 붕괴 직후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I saw an arm sticking out of the wreckage, and he was screaming, "Can you see me?" He was just screaming, "Don't leave me, don't leave me, don't leave me."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 주민 200여 명 가운데 99명이 아직 실종된 상태입니다. 주로 유대인과 남미 출신 거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found out that my nephew was here with the wife and 3 small children, 2, 6, and 9. They had an apartment there. 10, looking at the ocean. You never lose hope. I'm just asking God.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플로리다 붕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 특파원, 붕괴 당시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만 봐도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은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물 뿌리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기 도착해서 사고 현장을 보는 순간에 저는 이 낙원의 참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플로리다 해변가를 바라보던 건물에서 집과 사람들이 사라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분위기가 고요해서 끔찍하다고 현장을 본 많은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붕괴 현장에서는 밤새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음파 탐지기와 수색 카메라, 탐지견을 동원했지만 추가로 생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잔해더미 밑에서 뭔가 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말소리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가 생존자가 없는 걸 보면 수색이나 구조 작업이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 구하면서 싸워야 할 상대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기 상당히 덥고 습합니다. 아침 7시인데 섭씨 28도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무더위 속에서 물이 넘치고 자동차 연료가 새는 환경에서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was a lot of water inside the structure due to broken pipes, gasoline from the vehicles, propane and natural gas, water. So that was part of our operations overnight. 무엇보다 잔해를 치우면서 이 파편들이 다시 구조대를 덮칠까 우려도 큽니다. 이 건물 잔해가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면서 하나하나 흔들림을 봐가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거의 일주일은 걸릴 거다 이렇게 당국은 밝히고 있는데요.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너무 느리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고 장면을 본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 삼풍백화점 참사를 떠올렸을 테고요. 미국 사람들은 9.11 테러를 연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테러도 아닌데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미국에서 났다면서 많이들 놀랐는데요. 이곳 서프사이드 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Buildings don't fall down in the United States. I mean, this is a third world country event, and we need to find out why this building fell down. But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주변에 이 싱크홀도 없는데 유독 그 건물만 무너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요, 1시간 전부터 비가 오다 말다 하고 있는데 허리케인이 접근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색 작업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붕괴된 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 신호가 감지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2mm씩 지반이 내려앉았고 붕괴 전날에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변을 따라 고급 호텔과 아파트가 줄지어 늘어선 휴양도시 서프사이드. 이번에 붕괴된 아파트는 40년 전인 1981년
습지를 메운 땅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설된 지 10년쯤 지났을 때부터 지반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국제대학 연구팀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해마다 2mm씩 무려 12mm 넘게 지반이 내려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이한 건 주변 다른 건물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유독 이 아파트 지반만 가라앉았습니다. The building moved at a very slow rate, but still moved. And usually it's things like that associated with some cracks in buildings and structural damage. 위험 신호는 여러 차례 감지됐습니다. 콘크리트 외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기 전날에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She just told me that she had woken up around 3, 4 in the morning and had heard like some creaking noises. She woke up and then she wasn't able to go back to sleep afterwards. 아파트 측은 재승인을 받기 위한 안전 진단 검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When we moved into the building, I was concerned that they were doing all kinds of pounding and building, and it was a loud noise going on all day long. 또 전문가들은 이 일대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지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붕괴 원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은입니다. 1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15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걸 즉시 알리지 않아서 노동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몸은 몸대로 또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먼저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24시간 일하는 곳. 하지만 쿠팡은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출근시켜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안전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저희는 확진받았거든요. 감염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다음 날 3명, 그 다음 날 14명, 그 다음 날은 69명. 결국 직원 84명, 가족까지인 68명, 152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전모 씨도 그렇게 일하다 결국 감염됐습니다. 쿠팡은 확진자의 동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분한테 나는 가족하고 있으니 그 확진자 동선을 제발 좀 알려달라, 아니면 어디서 언제 일했는지 그런 거라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정말 자기는 모르고 알려줄 수 없다고만. 결국 남편과 딸까지 모두 감염됐습니다. 전 씨와 딸은 완치됐지만 남편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됐지만 쓰러진 남편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가정이고 가족이고 다 이렇게 해체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좀 책임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결통이라면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지금도 약이 없으면은 이제 잠을 아예 청할 수가 없고요. 쿠팡은 치료받은 동안 2달치 월급을 줬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휴업급여도 주고 쉴 만큼 쉬지 않았냐. 근데 뭘 더 바라냐. 이런. 쿠팡 집단 감염 피해자들은 대부분 3개월,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입니다. 그중에는 아직도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당할까 봐 보상 요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약이 안 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라 코로나보다 당장 내 새끼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피해자 84명 가운데 11명은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쿠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쿠팡은 최초 확진자 발생을 다른 직원들한테 숨기고 계속 일을 시킨 게 감염을 키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지금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터진 작년 5월은 전국이 코로나 비상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터졌고 서울시는 모든 유흥시설 문을 닫게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일제히 직원들의 출근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딴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좀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당으로 몰리고 그 흔한 손수sob지 하나 없었거든요. 5월 24일 아침 8시 46분, 쿠팡은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소문이 퍼졌지만 관리자들은 쉬쉬했습니다. 단톡방에 알리면 사람들이 동요를 같이 하잖아요. 출근을 안 하면 업무가 마비가 되니까 쉬쉬하는 거예요. 일단은 커지기 전에 입부터 막자. 오전 11시 36분, 3시간이 지났지만 쿠팡은 여전히 확진자 발생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대신 오후 근무자들에게 출근 확인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저녁 6시 41분에는 심야 근무자들도 모집했습니다. 쿠팡이 한 일은 확진자가 나온 2층을 소독한 게 전부였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 위반이었습니다. 심야 근무 가능한 사람 회신 달라. 이게 심지어 보건소 방역팀이 방역을 하던 중에도 보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방역 지침하고 무관하게 센터는 계속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감염자가 추가로 나오고 나서야 쿠팡은 물류센터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확진자 통보 36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확진자가 나왔으니 집으로 저희를 다 돌려보냈으면 집단 감염 150명이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틀 뒤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마켓컬리는 쿠팡과 달리 즉시 사업장을 폐쇄했고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쿠팡 부천 물류센터는 달라졌을까? 여전히 사람들은 계단을 무리지어 오르내립니다. 거리 두기는 없습니다. 느슨해진 거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터지거든요. 확진자가 한 번씩. 부천 물류센터에서는 올 들어서도 2월과 3월, 5월에 계속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서효정입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가 등장하는 사파를 사용한 걸 두고 조 전 장관이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사파를 범죄 기사에 사용한 걸 두고 악의적 의도가 있다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 나온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작심한 듯 조선일보에 대한 울분을 토했습니다. 성매매 범죄 기사에 자신과 딸의 사파를 끼워 넣은 건 지독히 정파적이고 극도로 저열한 모욕이자 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적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임두법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내뿐 아니라 LA 조선일보에도 같은 사퍼가 쓰인 만큼 미국 법원에도 1억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 사파도 각종 방역지침 위반 사건 사고 기사들에 갖다 쓴 일까지 드러나자 청와대도 강력 항의했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 세 번 그 이상으로 반복되면 그건 의도이자 철학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깔린 행태라고 보고요. 사파만이 아니라 지난 23일 영문판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아첨한다는 제목의 사설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항의하자 조선일보는 구애한다로 표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조선일보의 행태를 맹비난했습니다. 폐륜 언론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인격을 발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조선일보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는 연일 시민단체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임원의 폭언과 욕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정리한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가 해당 임원을 해고했습니다. 최인혁 최고 운영 책임자는 사의를 표했는데 노조는 알고 보면 사실상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가 3주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이 사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결론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신모 씨가 직원들에게 위협적 언행, 욕설과 폭언, 무시하는 발언,
강압적 업무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네이버는 신 씨를 해임했습니다. 최인혁 최고운영 책임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직원들은 최인혁 씨가 신 씨의 폭언과 인격 모독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고도 그냥 묵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짜 다 우리가 말한 거랑 똑같지 않냐? 라고 봤더니 이제 최인혁 CEO는 다 너희들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 그래 오히려 좀 너무 이렇게 감정적인 게 아니냐? 뭐 사실이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하지만 네이버는 최 씨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최 씨가 당시 그 조직의 책임자가 아니었고 책임자에게 항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묵인한 게 아니고 후속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최인혁 씨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최고운영 책임자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사건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과 네이버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노조는 고인과 구성원이 겪은 고통과 아픔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하고 형식적인 징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인혁 최고운영 책임자가 경고에 그친 것을 겨냥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씨가 최고운영 책임자는 물러났지만 네이버 파이낸셜 등 계열사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이버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였던 특별 근로감독은 2주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차장과 부장검사 600여 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특히 여성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주요 수사팀 책임자들의 교체를 놓고선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빚어졌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사장급 바로 아래 차장과 부장검사 등 662명에 단행된 승진과 전보 인사. 검찰 중간 간부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취임과 검찰 직제 개편 등이 맞물려 물갈이 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여성 검사들의 약진입니다. 그동안 검찰 조직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이 차장급 자리인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이동한 것을 필두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입도 모두 여성 검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의 박현주, 대검 대변인에는 서인선 부장검사가 발탁됐고 서울중앙지검 공보관 역시 이혜은 부장검사가 맡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중간 간부가 교체되면서 현 정부를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책임자들도 바뀌었습니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지휘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등이 교체됐습니다. 때마침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균형 있게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라고 평가했다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 적재적소. 왜 웃으시죠? 적재적소라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편의적인 인사로 들릴 수 있어서 국민의힘은 좌천성 인사로 권력 비리를 뭉개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박 장관은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난 만큼 2차 수사가 필요한 경우 새 수사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검사들을 겨냥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면서 국내 인터넷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용량이 큰 콘텐츠를 전송하는 만큼 콘텐츠 회사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신사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자,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니 이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통신사는 이미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있고 설비 증설 역시 통신사의 의무라는 주장입니다. 소송 상대인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때문에 인터넷 망 부하가 크게 늘었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3년간 넷플릭스 서버가 있는 일본과 한국 사이 트래픽이 30배나 늘어 용량을 18배 늘리는 증설 공사도 했다는 겁니다. 국내 법원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으로 정해질 문제라면서도
양사가 망 사용료를 두고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겁니다. 망 사용료 지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내 법원이 내린 첫 번째 판결입니다. SK 브로드밴드가 지금 넷플릭스로 싸우는 것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거예요. 넷플릭스 같으면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통신업계는 글로벌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의 국내 망 무임 승차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거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업체들은 수백억 원씩 이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지만 유튜브는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면 중소업체나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콘텐츠 회사들이 이용요금을 인상해 비용 부담을 가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비용은 낼 수 있어도 망 이용료를 낼 수는 없다며 판결문 검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김지인 기자입니다. 교실엔 칠판과 교탁, 책걸상이 부족하고 운동장엔 축구 골대와 철봉 같은 기본적인 운동시설이 없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음악 시간엔 악기도 부족해 돈 안 드는 국악 수업만 주로 한다는 이 학교. 상간 오지도 아닌 수도권에 새로 만들어진 2년이 채 안 된 중학교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경기도 광명의 한 공립중학교. 새 건물에 운동장도 3곳이나 있는데 정작 골대 하나 없는 허허 벌판입니다. 아이들이 뛰놀아야 할 운동장이지만 축구 골대도 이렇다 할 운동기구도 햇빛 가림막도 전혀 없습니다. 작년엔 농구공이 없어 옆 학교에 빌렸을 정도입니다. 축구장이 골대가 없어요. 교육에도 막 저희가 주었어요. 내부는 더 열악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곳은 이제 기술실 준비실이거든요. 학생들이 그린 설계도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10개 반 아이들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닥에. 학생 수 400명이 넘지만 서양 악기는 그랜드 피아노 1대뿐. 장구 30여 개와 북 6개, 징 1개가 전부여서 음악 시간엔 국악만 주로 배웁니다. 우리 애들은 작년부터 국악만 하고 있어요. 한 달은 장구도 없어가지고 그냥 민요랑 시도. 방송 댄스 동아리 연습실에도 작은 거울 1개가 전부. 전면 거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보고 학생들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사실, 과학실, 기술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종로 도구도 부족하고 칠판이 요즘식이 아니에요. 난리고 직접 빨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작년에 개교할 때 받은 3년치 예산은 5억 4천여만 원. 학교는 3년 동안 쓸 돈을 단 4개월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안 만들어서 애들 못 가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요. 어디다 돈을 다 써버린 걸까? MBC가 입수한 이 학교 예산 집행 내역서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쓴 건 정수기 구입인데 무려 4천만 원. 남녀 교직원 휴게실 공사에 1,200만 원. 교장실 가구 구입에도 1,390만 원을 썼습니다. 그냥 소파는 5명이 앉은 소파와 가운데 테이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뭐 거기에 금띠를 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기의 경우도 렌트 대신 한 번에 구입한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부터 사야 되잖아요. 일단 애들 칠판, TV, 책상, 벌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책임자인 행정실장 김모 씨의 해명은 단순한 실수라는 것. 물품이나 이런 게 애들 교육으로 전부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내가 뭐 떼놓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장은 아예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납득이 잘 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부 교사들은 횡령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연수를 받고 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은 2차례 감사를 했지만 횡령은 확인이 안 됐다며 교장과 행정실장과 실무직원 등 3명에게 경징계와 주의 경고 통보만 했습니다. 불법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했으면 바로 중징계 요청을 했겠죠.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러는 사이 내년에 신입생까지 들어오면 수업 차질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를 포함해 다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던 중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 2월에도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잇따른 중대재해 때문에 정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받은 태영건설이 시공사입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 태영건설의 아파트 건설 현장. 오늘 오전 11시 반쯤 약 3m 높이에서 1.5톤짜리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50대 노동자 장모 씨를 덮쳤습니다. 장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크레인으로 들고 있던 거죠. 그게 끌어서 떨어지니까 쿵 소리가 난 거죠. 사람이 깔려있는 상태였죠. 당시 현장에선 거대한 타워 크레인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설치용 소형 크레인이 철제 구조물을 섬유 소재로 된 벨트에 묶어 위로 들어 올려 놓았는데 이 벨트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철제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있던 벨트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철제 구조물의 날카로운 면에 벨트가 끊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날파가 건너 끊어질까 하네. 내가 그 보이자 밑에 밀면 철판이 그 철판에 걸리는데 그래서 터진 거예요. 건설 노조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처음부터 철제 소재의 줄을 써야 했는데 섬유 벨트를 쓴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사고도 없었고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친구니까. 타워 크레인 설치는 위험성이 높아 건설사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된 작업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가 미흡했거나 규정을 어긴 점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태영은 올해 초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숨지는 바람에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았는데 2달 만에 4번째 사망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근로감독 때 정부는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게 태영의 문제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난 2월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1.3톤 무게의 철제빔이 옆으로 쏟아지면서 노동자 2명이 깔렸고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진 겁니다. 긴 공간에는 하차하는 과정이 나타났는데 정확한 원인은 이제 검색을. 지난 1월 또 다른 과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크레인 작업 도중 노동자 1명이 떨어진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3월에는 경기도 구리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차량 장비에 깔린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영건설 현장에서 올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숨진 겁니다. 잇따른 사고에 노동당국은 지난 3월 특별감독을 벌였습니다. 현장 35곳에서 안전 담당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 59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당국은 당시 태영건설에 대해 경영 계획에 안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안전 점검과 교육이 형식적이었다며 안전보다는 비용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받았는데도 또 사고가 났습니다. 태영건설 측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최우선 방침으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노동부나 경찰 조사 통해서.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조사한 뒤 특별감독을 다시 벌일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슬그머니 수술실 입구에든 설치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 CCTV는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이 거세죠. 저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봤더니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또다시 논의가 무산된 건지 조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가 숨졌습니다. 당시 산모였던 태양의 엄마 강모 씨는 의료진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어 불리한 입장입니다. 출혈이 3번 있었는데 간호기록지에는 전혀 기록이 없고 수술 도중에 있던 수혈을 부정을 하고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진술밖에 없고.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21세기 병원에서 3년 전 척추 수술을 받은 김장래 씨. 수술이 잘못돼 지팡이 없인 다닐 수 없고 배변에도 장애가 생겼습니다. 대리 수술을 의심하고 있지만 수술실 CCTV가 없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짜증 부리고 가만히 계세요 할 때 이거 도대체 이 사람은 또 뭐지? CCTV가 있으면은 지금 인천 21세기 그 대리 수술 이게 터지지 않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CCTV에 찬성하는 여론은 80%. 압도적인 찬성 여론 앞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입구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구 CCTV도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리 수술이라는 측면이나 하지만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21세기 병원에도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있었습니다. 절개와 봉합을 한 병원 행정직원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수술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 CCTV에 이들의 모습이 찍혀도 간호조무사로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뿐. 수술실 안에서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해도 입구 CCTV에는 찍히지 않습니다. 수술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의료사고도 입구 CCTV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CCTV를 입구 안에 설치해 놓으면은 그게 진짜 쓸모가 있을까? 제가 만약 사망을 했으면은 저희 남편이 수술실 밖에서 CCTV에 찍혀 있은들 또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MBC는 지난 2일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전원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김성주, 김원희 의원 등 13명,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 4명, 무소속 이용호, 전봉민 의원 2명 등 모두 19명입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은 입장을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설치에 찬성하는 의원이 한 달 전보다 7명이 늘었고 상임위 과반을 훌쩍 넘겨 언제든 법안이 통과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수술실 CCTV법은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또다시 가로막혔습니다. 내부 설치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4명과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 영상 유출 우려와 비용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촬영을 해서 이게 만약에 좀 더 노출이 된다든지 하면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 유출 우려는 그동안 의협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안 장치를 만들어 대처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비용도 법 통과 후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확대시켜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야당의 주장이나 의협의 주장은 공청회 때 또 반복했었고요.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 국회가 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의 있으나 마나한 수술실 입구 CCTV 주장, 그리고 내부 설치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실제 법안 통과에는 미온적인 보건복지위의 행태까지. 이번에도 수술실 CCTV 법안이 좌초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한국 외대의 한 외국인 교수가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담긴 작품으로 수업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학교 측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교들에겐 수시로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는데요. 학교 측은 이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어과에서 스웨덴어 회화작문을 가르치는 외국인 교수가 올린 강의 계획서입니다. 스웨덴 국적인 이 교수는 토론용 교재로 2편의 문학작품을 채택했는데 하나는 성폭력, 다른 하나는 성매매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으로 느껴지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 주인공이 월경을 경험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진 겁니다. 수업을 하시다가 그냥 물어보시고 정말 부적절하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말이었어요. 수강생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다며 학생들의 사진을 직접 찍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엔 학과 조교들에게 TV 케이블 연결이 안 된다, 유치원 알림장을 번역해달라 같은 부탁을 하면서 수시로 사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해달라는 부탁도 하셨다고 밤에 이태원에 가더라고. 학생들이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학교 측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학과 차원에서 경고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팬텀센터가 의지를 갖고 사건 처리 또는 조사 과정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1차 신고 접수에 대해서는 조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자 학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위에 해부했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인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를 재임용해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교수는 문학 작품으로 토론했을 뿐이고 자신은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It's a power game to destroy my reputation, and it makes me very upset. If this complaint had really strong evidence, they would have come to a conclusion already in April. 한국 외대는 연구 실적 미달과 강사 자격 미달로 이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학생들은 추가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부산의 한 야산에서 도로 옆에 있는 경사면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갈색 토사가 드러난 경사면으로 돌멩이와 흙이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흙먼지가 일고 좀 더 큰 바위와 흙더미가 떨어지더니 잠시 뒤 산 정상부터 바위와 토사, 나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포탄이 떨어진 듯 굉음이 울리고 거대한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산은 없나? 쏟아져 내린 토사는 인도와 도로를 덮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산 주변에 공장과 냉동 창고가 밀집해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떨어진 바위에 맞아 이 철제 난간은 보시는 것처럼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현장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 바로 옆 사업체 직원들도 모두 긴급 대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오전부터 야산에서 토사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등 산사태 조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절벽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뿌연 연기가 나더라고요. 차츰차츰 더 많은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곳은 지난해 균열이 발견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안전조치라곤 인도에 세운 1m 높이 안전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전에 뭐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더라고요. 거물 같은 거 씌우는 줄 알았거든요. 거물은 또 안 씌우고 그냥 나무만 베어가지고. 부산 서구청은 낙석 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려 했지만 사유지여서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사한 도중에 또 우리가 고발을 해서 지금 또 중단된 거 아닙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주변을 긴급 통제했지만 여전히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 데다 장마까지 예고되어 있어 추가 붕괴 사고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71년 전 한국 전쟁 당시 무고하게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번갈아 총을 겨눴던 전라남도 화순의 한 시골 마을에는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의 흉터가 여전한데요. 주민들은 가슴에 묻어둔 한을 풀어달라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남 화순의 산골짜기 마을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 인민군. 반동으로 몰리면 죽는다. 우익 활동을 도왔던 치안대장 아버지는 마을 밖으로 도망쳤고 자수하면 살려준다. 이 말만 철석같이 믿었던 어머니는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수로 간다고 가가지고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어가지고요. 안으로 산천에 어디 바람막이 많아서 그래서 10월 4일 화순은 수복됐습니다. 이번엔 인민군 대신 국군과 경찰이 주민들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빨치산에게 기습을 당한 경찰이 주민들이 빨치산을 도왔다며 분풀이로 10여 명을 학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살아났는데 그런 사람들이다, 거의 다. 무조건 나오라 그래서 죽여보고요. 지리산 길목인 전남 화순 백아산 일대. 퇴각 못한 인민군들은 이곳에 빨치산 전남사령부를 세웠고 국군 11사단이 토벌 작전에 나서면서 남도의 산골짜기에서도
전쟁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상은 인민군이니까 경찰이가 다 무사해놔서 어머니, 우리 언니, 우리 올케, 조카들 둘, 그래서 5명이 죽었어요. 3살, 2살 그래서. 화순 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자는 3,000명이 넘을 걸로 추정되지만 주민들은 70년 넘게 가족과 친지를 잃었다고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빨갱이다, 자익이다, 후왕이 묻혔고 또 뭔 일이 나온다 치면 우리까지 죽는다고 그러고 안 해버려요. 화순 주민 69명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0여 년 넘게 한을 품고 살아오신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인 2기 진실화해위는 최근 신청인 30여 명을 면담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먹고 큰 내가 뭐 보상을 바르고서 진실이나 딱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그렇게 죽여본 진실이나 밝혀주면 별로 감사하게 생각해서.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육상 최강의 쌍둥이 자매 김다은, 김소은 선수가 100m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 화제입니다. 자매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육상대회 여자부 100m 결승. 고3 쌍둥이 자매가 눈길을 끕니다. 언니 김다은은 4레인에서, 동생 김소은은 6레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고부 최강자답게 김다은은 시종일관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12초 04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동생 김소은도 무서운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대학생 실업팀 언니들을 제치고 당당히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매는 용감했습니다. 두 선수가 똑같잖아요. 얼굴이 닮았어요. 저도 역시.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경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남자부 100m에서도 고교 특급 박원진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10초 29의 고등부 한국 신기록을 세웠지만 바람이 초속 2m를 넘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진 못했습니다. 참고 기록이지만은 어쨌든 박원진 선수는 10초 29를 한번 뛰어봤습니다. 공식 기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8세 이하 여자부 400m에선 돌아온 기대주 양예빈이 56초 63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레이스에서 자신의 시즌 최고 기록을 0.13초 앞당겼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멕시코 프로야구에서 빈볼을 맞은 타자가 방망이와 헬멧까지 던지면서 거칠게 항의해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전훈칠 기자입니다. 노골적인 위협구에 얻어맞은 타자가 지체 없이 뛰쳐나갑니다. 흥분한 나머지 방망이를 날리더니 헬멧까지 집어 던집니다. ¡Ay! Ahora aquí sí hay problemas. Le tiró el bate, señores. Esto agarran a los dos. Gutiérrez está enojadísimo. 양팀 선수들이 뛰쳐나오면서 경기는 중단됐고 잠시 진정되는 듯 했다가 이번엔 두 패로 나뉘어 다시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그라운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위협구로 인한 다툼은 종종 벌어지지만 대부분 맨손으로 분풀이를 하는 정도. 별도의 도구를 들고 나서면 일이 커집니다. 한 방 맞은 타자가 쥐고 있던 배트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호세 사건이 유명합니다. 관중석을 향해 직접 던진 적도 있고 한 번은 상대 선수가 방망이를 들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새싹들이 저런 걸 보고 참 물릴까 봐 걱정이 돼요. 그렇죠. 너무 노골적이면 비난이 커집니다. 마차도는 빈볼 이후 안가품을 위해 일부러 배트를 던지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타자만 방망이를 던지는 건 아닙니다. 클레멘스는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엉뚱하게 선을 넘는 행위를 저질러 자신의 경력에 큰 흠집을 남겼습니다. 그나마 떨어진 공을 주워 되갚은 토리 헌터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퍼는 던진 헬멧이 황당하게 날아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영원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멕시칸 리그에서 투수는 6경기, 타자는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전진 방망이가 상대를 맞췄으면 영구 퇴출됐을 거라는 경고가 붙었습니다. MBC 뉴스 전은진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한동희 선수의 환상적인 수비 보시죠. 까다로운 땅볼 타구를 잡은 것도 대단한데 1루로 정확하게 송구하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끊이지 않는 한 주였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비구름이 매우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더 많았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서부 지방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나마 일요일인 모레는 지리산과 제주 산지 등 좁은 지역에만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요.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서는 다시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그래도 그늘에서는 쾌적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아침 서울 등 서쪽 지방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이 비가 하루 종일 오진 않습니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서울 19도, 여수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24도로 동해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내 구름이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5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